지금까지 이런 회계학은 없었다. CPA 김수석, 김용재 기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21년 국가직 구급 회계학 세무직 납책형 해설 강의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무사히 시험 마치신 여러분들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시험의 전반적인 평가 먼저 시작하고 구체적인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난이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올해 시험 난이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 국가직 시험 대비 다소 평이했습니다. 자, 왜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수험가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공무원 회계학 시험 범위라는 게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20문제 중에서 19문제는 그 범위 내에서 출제가 돼요. 근데 한 문제, 많으면 2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범위 바깥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 바깥에서 나온 문제가 한 문제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셨다면 충분히 20문제 전부 다 맞힐 수 있게끔 시험이 나왔습니다. 이제 범위 자체도 거의 대부분 자주 출제되는 문제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난이도 자체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이제 고난이도 문제로 제가 3문제를 꼽아봤는데요. 3번 대손삼각비, 18번 표준원가, 그 다음에 19번 지자체 회계가 조금 난이도가 어려워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푸시기 다소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공단기 채점 서비스를 저희가 진행 중입니다. 공단기에 지금 한 6만 분 정도 본인의 가답안을 입력을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이 채점 서비스 지금 계속해서 숫자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입력을 해주시면은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채점 서비스 자료를 지금 제가 받아봤는데요. 3번 같은 경우는 대손삼각비 굉장히 많은 수험생분들이 어려워하세요. 근데 탑5, 오답률 탑5 문제에 이 3번 같은 경우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대손삼각비를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 3번 문제 많이 맞추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18번, 19번 문제는 역시나 예상대로 정답률이 50%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문제가 왜 어려웠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몇 번을 오답으로 찍었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 오답이 정답이 아닌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구성은요. 보통은 공무원 회계학, 세무직 기준으로 봤을 때 재무 13개, 원가 5개, 정부 2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가에서 한 문제가 덜 나왔어요. 4문제, 그리고 이제 재무에서 14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총 20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뭐 원래 일반적인 패턴과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뭐 한 문제 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의적인 차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고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던 그 전략대로 재무회계, 원가회계, 정부회계의 공부 비중을 여러분들이 짜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문제에서는 7문제, 계산문제에서는 13문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점이 계산형 말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계산형 말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넘겨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계산 문제 혹은 말문제만 출제되었고요. 4가지 선지 중에서 옳은 것 혹은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는데 일일이 다 계산을 해서 최소한 4번을 계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올해 시험의 난이도를 좀 낮추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100개 빈출 패턴 회계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올해 기본 강의, 그리고 심화 강의, 그 다음에 마지막 핵심 기출 요약 강의를 주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핵심 기출 요약 강의였는데요. 제가 정부, 재무, 원가에 걸쳐서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100개 패턴을 꼽아봤어요. 그렇게 해서 100개 패턴의 풀이법, 그 다음에 각 패턴별로 2문제, 그렇게 해서 총 200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100개 패턴에서 올해 20문제 중에서 무려 17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합격에 필요한 회계학 점수를 80점 정도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패턴 회계학 내용만 잘 정리하셨더라도 17문제면은 85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여기에서 포함되지 않은 세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요. 회계의 특징,
시산표의 작성, IFRS의 특징이에요. 요거 제가 기본 강의 때 다뤘던 내용이고요. 시산표의 작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회계 원리만, 정말 기초적인 내용만 알고 계산만 할 줄 안다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기본 심화 패턴 강의까지, 커리큘럼이 길진 않지만 그 커리큘럼만 잘 소화하셨더라도 충분히 요번 20문제 잘 맞추실 수 있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요 패턴 회계학이 35강이에요. 그리고 강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60분을 넘기는 강의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40분에서 50분 정도 소요돼요. 그래서 지금 4월 중순이죠. 아직 시험 끝난 거 아니에요. 6월 지방직까지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 패턴 회계학 아직까지 수강하지 않으신 분들 계신다면은 이 강의 굉장히 짧고 굉장히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직전에 정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안 들으신 분 있다면 강력 추천 꼭 들어보세요. 요번에 국가직 시험에서도 지금 증명이 됐잖아요. 20문제 중에 17문제. 지금 작년 시험에서도 굉장히 연계율이 높았어요.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7급 준비하시는 분들께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이 패턴 회계학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옥하방 설명드리고 구체적으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해설 강의가 지금 라이브 강의예요. 그래서 제가 딱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해설이 조금 빠르게 스피디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 라이브 방송만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들, 그리고 제 강의를 듣고서 좀 추가적인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오픈 카카오톡에 김용재의 공무원 회계학을 쳐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한 100명 정도 있는 방이 안내가 될 겁니다. 그 방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지방직 7급 남은 시험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대비하면 좋을지, 마지막 마무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다양한 질문들 자유롭게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회계 정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이제 6월, 7월에 또 시험을 보셔야 되니까 한 가지 잔소리를 하자면요. 이런 식으로 옳지 않은 문제가 나왔을 때 않은에 크게 X표를 좀 쳐주세요. 대부분 옳지 않은 것으로 나와요. 만약에 옳은 것은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옳은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시험 현장에서 우리가 100분 안에 100문제를 풀어야 돼요. 굉장히 떨리거든요. 시간도 굉장히 촉박하고 이런 거 하나 해주면은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염두에 두시고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경영자는 회계 정보를 생산하여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급하는 주체로서 회계 정보의 공급자이므로, 여기까지는 맞는 문장이에요. 작년 기출문제에 뭐가 나왔냐면은 회계 정보를 작성하는 사람은 회계사이다. 틀린 문장이죠. 회계 정보를 작성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사람은 경영자예요. 그래서 경영자가 회계 정보를 생산한다. 그리고 회계 정보의 공급자이다. 요거 전부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뒤에 문장, 수요자는 아니다. 요 문장 때문에 1번이 틀린 문장이었고요. 답이었어요. 자, 왜냐면요. 회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재무회계, 그 다음에 관리회계로 나뉩니다. 재무회계랑 관리회계를 구분하는 기준은 정보 이용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회계고요.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회계예요. 이 내부 정보 이용자가 누구예요? 경영진이에요. 경영진. 경영진은 재무회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인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관리회계 입장에서는 정보 이용자가 됩니다. 그래서 1번 수요자는 아니다. 틀린 문장이었습니다. 자, 2, 3, 4번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감가상각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2번부터는 100개 패턴 회계학 중에서 어느 패턴이 나오는지 옆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기재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 교재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패턴 따라가서 관련 내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계산 문제인데요.
제가 아까 1번 요런 말 문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옳은 것에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에 X표치라 그랬죠. 자, 요런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요, 바로 눈이 가장 처음 가야 되는 부분이 문제 제일 밑에 마지막 부분이에요. 왜냐? 뭘 구해야 되는지가 문제 제일 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계산 문제를 딱 봤을 때 지금 밑에 보면 다 숫자잖아요. 이거 계산 문제예요. 바로 밑부터 가야 돼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밑으로 가서 X4년도 감가상각비를 내가 구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시고 나서 앞쪽으로 간 다음에 문제를 읽으셔야 돼요. X4년도 감가상각비를 한번 구해볼게요. 주한국은 X1년 7월 1일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치를 120회 취득, 그 다음에 내용연수랑 잔존가치 제시되어 있고요. 동기계장치를 연수합계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대요. 그렇게 해서 X4년도 감가비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기초에 취득을 하죠. X1년 초에 취득을 해서 쭉 상각을 해오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난이도를 조금 높였어요. 그래서 X1년 초에 취득을 하는 게 아니라 X1년 7월 1일에 기중 취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난이도가 조금 높았습니다. 원래 기존에 출제되던 감가상각 문제보다도요. 그래서 이 연수합계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용연수가 4년이기 때문에 상각률이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이렇게 줄어들어요. 상각률이 매년 바뀌어요. 근데 지금 기중취득이기 때문에 X4년 1년 동안 이게 중간에 아마 걸쳐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월할 상각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X1년 7월 1일부터 X2년 7월 1일까지는 10분의 4를 적용하고요. X3년 7월 1일까지는 또 10분의 3을 적용해요. 그 다음에 X4년도 7월 1일에는 10분의 2를 적용한 다음에 마지막 X5년 7월 1일까지는 10분의 1을 적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이 돼요. 근데 지금 X4년도 감가상각비를 물어봤기 때문에 지금 걸리는 게 이렇게 걸려요. X4년 1월 1일부터 X4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 10분의 2가 앞단에 X4년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6개월 걸리고요. 그 다음에 또 X1년 7월 1일부터 X4년 말까지 6개월은 또 10분의 1로 걸려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연수합계법이다 그러면은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취득원가 120만 원에서 잔존가치를 빼죠. 20만 원. 그 다음에 상각률을 곱하는데 일반적으로 뭐 10분의 4, 10분의 3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상각률이 중간에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10분의 2를 절반, 그 다음에 10분의 1을 또 절반, 이렇게 곱해 주셨어야 돼요.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요 계산하시면은 10분의 2랑 10분의 1을 반반씩 섞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0.15가 됩니다. 0.15. 그 다음에 이 앞단이 100만 원이기 때문에 0.15를 곱하시면은 정답은 15만 원. 답은 2번으로 계산이 됩니다. 연수합계법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기중취득으로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기중취득으로 나와서 계산이 조금 복잡했어요. 그래도 7월 1일에 취득해서 반반 섞으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계산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3번으로 가볼게요. 대손상각비.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잘 못 풀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잘 맞추셨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푸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대손상각비를 다른 분들이랑 조금 다르게 풀어요. 그래서 일단 제 풀이 방식대로 풀 텐데 이거 지금 어떤 식으로 푸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패턴 회계학, 그 100개 빈출 패턴 회계학 꼭 들어주세요. 패턴 50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패턴 50번. 자, 저는 대손상각비를 어떻게 푸느냐, 표를 그려서 풀 거예요. 표. 시산표를 그려서 풀 겁니다. 시산표가 차변에 비용이랑 자산 이렇게 오죠.
차변에 비용과 자산이 오고 대변에 부채가 오죠. 부채랑 수익이 오는데 뭐 대손상각비 분석할 때는 수익이 없기 때문에 수익은 따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비용은요, 대손상각비고요. 자산은 매출 채권, 그 다음에 부채는 대손 충당금이에요. 그래서 뭐 대손, 채권, 충당금 이렇게 쓰셔도 되고 지금 제가 쓴 것처럼 이렇게 표시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왼쪽 위에다가 기초 자산 부채 금액을 적어주세요. 지금 문제에서 기초 매출 채권 50만 원, 기초 대손 충당금 5만 원으로 줬어요. 그래서 여기 그냥 1000단위로 쓸게요. 1000단위. 그래서 기초 매출 채권 500, 그 다음에 기초 대손 충당금 50 이렇게 적습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서 기중에 변동을 적어서 마지막 기말 45만과 5만을 만들 겁니다. 자, 기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문제의 상황을 봐야 돼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줄은 날리셔도 되고요. 두 번째 줄, 단기 총 매출액은 80만 원이며 그러면은 매출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매출 채권이 그만큼 늘겠죠. 그래서 80만 원이 늘어요. 매출. 자, 그 다음에 매출 채권으로부터 회수한 현금 유입액은 60만 원이다. 회수. 매출 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했기 때문에 채권이 60만 원 줄어들겠죠. 자, 그리고 추가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대손상각비를 묻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기초에서 출발해서 매출과 회수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요거 지금 계산해 봤을 때 기말 매출 채권은 70만 원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매출 채권, 기말 매출 채권을 45만 원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까지 계산했을 때 70만 원이거든요. 그럼 70만 원이 45만 원이 되려면 매출 채권이 25만 원이 줄어야 돼요. 250. 왜 줄었을까요? 대손 문제에서 매출 채권이 줄어드는 경우는 대손이에요. 대손 확정. 그렇게 해서 같은 금액을 대손 충당금과 상계할 때 이때 매출 채권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요 기말 잔액을 통해서 25만 원을 매출 채권과 대손 충당금을 상계했구나. 요걸 여러분들이 파악하셨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기말 매출 채권이 45만 원인 게 확인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기초 충당금이 5만 원에서 출발을 해서 25만 원을 상계하게 돼요. 자, 그러면 기말에 마이너스 20만 원이 남아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기말 충당금 5만 원이라고 제시를 했어요. 5만 원. 또 안 맞죠? 뭔가 이 대손 충당금에서 추가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걸 맞추려면 이제 대손 충당금을 25만 원 늘려야 돼요. 그래야 요게 지금 맞을 거 아니에요. 대손 충당금은 왜 늘까요? 기말에 설정을 하면서 늘죠. 그래서 대손상각비 25만 원을 인식하면서 대손 충당금을 동시에 25만 원을 늘려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는 대손상각비는 25만 원이 됩니다. 답은 1번이에요. 지금 이 풀이법이 다른 선생님들이 쓰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처음 보신 분들은 이게 뭐지? 하실 거예요.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패턴 회계학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4번으로 가볼게요. 패턴 회계학 패턴 45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삼각 후 원가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하는 사채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번에도 틀린 걸 묻고 있는 문제네요. 자, 1번 가볼게요. 사채 발행 시 사채 발행비가 발생한 경우에 유효 이자율은 사채 발행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보다 높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일반적으로 현재 가치는 미래 현금 흐름을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현재 가치는요. 자, 그런데 만약에 사채 발행비가 발생해요. 사채 발행비. 자, 그러면 우리가 사채를 발행할 땐 돈이 들어오죠.
사채를 발행하면 그 금액만큼 돈이 들어오는데 사채를 발행하면서 사채 발행비가 발생한다. 그럼 내 주머니에서 또 돈이 거꾸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순수하게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금액은 늘어요, 줄어요? 돈이 들어오면서 일부 내 주머니에서 또 나가니까 순수하게 나한테 유입되는 현금 가치는 줄어듭니다. 자, 그런데 미래에 내가 지급해야 되는 금액은 불변이에요. 자, 그러면 요 부등호를, 요 등식을 성립시키려면 이자율이 어떻게 움직여야겠어요? 지금 얘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늘어야 돼요. 그래서 1번 사채 발행 시 사채 발행비가 발생한 경우에 유효이자율은 사채 발행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보다 높다. 맞는 문장입니다. 맞는 문장이에요. 자, 2번 사채의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사채를 할인 발행하게 된다. 자, 이것도 요 식으로 커버가 돼요. 일반적으로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같을 때 액면 발행이 돼요. 발행가액이 액면 금액과 일치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그러면 지금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이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와야 되는 이자율은 시장 이자율이에요. 우리가 할인할 때 시장 이자율 혹은 유효 이자율로 할인을 하잖아요. 그럼 얘보다 더 크대요. 그럼 얘는 거꾸로 다시 작아지겠죠. 그러면 할인 발행이에요. 할인 발행. 그래서 2번 할인 발행하게 된다. 맞는 말이에요. 자, 3번 사채를 할증 발행한 경우 사채의 장부 금액은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한다. 요거 3번, 4번 같이 설명드려 볼게요. 요게 이제 패턴 회계학에서 제가 강조했던 내용인데요. 요것도 다른 선생님들이 안 가르치는 내용이니까 요 내용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패턴 45번 참고해 주세요. 자, 요게 할증 발행한 경우, 액면 발행한 경우, 할인 발행한 경우 장부 금액의 변화예요. 할증 발행하면은 발행가액이 액면 금액보다 높지만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액면 금액이 되고요. 액면 금액은 계속해서 액면 금액 부동이에요. 계속 고정이고요. 할인 발행인 경우에는 점점 올라가면서 결과적으로 액면 금액이 돼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곡률, 이것도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렸죠? 이렇게 안 그렸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조금씩 떨어지다가 후반에 확 떨어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초반에는 조금씩 움직이다가 후반에 확 커져요. 그래서 할증 발행이건 할인 발행이건 상가액은 무조건 증가해요. 조금씩 파먹다가 확 파먹잖아요. 그래서 4번 먼저 보시면은 할인 발행과 할증 발행의 경우 사채 발행 차금 상가액이 모두 점차 감소한다. 틀렸죠? 점차 증가한다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었어요. 3번 같은 경우 보시면은 사채를 할증 발행한 경우 사채의 장부 금액은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한다. 할증 발행한 경우 점차 줄어들어서 액면 금액이 되잖아요. 그래서 3번도 맞는 말. 그래서 4번이 답이었습니다. 5번으로 가볼게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패턴 22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 문제니까 마지막 줄 먼저 볼게요. X1년 12월 31일 현재 사옥 신축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면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할 금액은,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지출 내역을 줬어요. 어디에 얼만큼씩 썼는지. 지금 건설 중인 자산의 금액을 물어봤기 때문에요. 지금 이 총 지출을 여러분들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하셨어야 돼요. 일단 토지에 올라가는 금액,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설 중인 자산, 건중에 올라갈 금액, 그 다음에 비용으로 처리할 금액,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주셨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상황을 먼저 읽어볼게요. 지금 첫 번째 줄 보시면은 주한국은 X1년 초에 토지를
새로 구입한 후 토지 위에 새로운 사옥을 건설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토지 취득 후 토지 위에 있는 창고 건물을 철거하였다. 이 말. 토지 취득 후 토지 위에 있는 창고 건물을 철거하였다. 지금 토지에 그냥 토지만 산 게 아니라 창고 건물이 있는 토지를 같이 샀어요. 일괄 취득의 상황이에요. 토지랑 건물을 같이 샀을 때 이 총 취득가액을 토지에만 배분할 거냐 혹은 건물이랑 같이 배분할 거냐, 이게 이슈인데 지금 취득 후 바로 건물을 철거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자마자 바로 건물을 부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건물에는 취득원가를 배부하지 않고요, 전부 다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차피 의미가 없었던 게 뭐냐면은 지금 문제에서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산할 금액을 묻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어차피 토지에 들어갈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구입 가격, 그 다음에 토지의 구입에 소요된 부대 비용 전부 다 토지에 올라가는데요. 어차피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건설 중인 자산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위에 창고 철거 비용, 요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철거 비용 같은 경우에 사자마자 건물을 부수느냐 혹은 사용하다가 부수느냐에 따라서 처리 방법이 달라져요. 일반적으로 사자마자 바로 부수면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고요, 사용하면서 나중에 부쉈다 그러면은 철거 비용을 단기 손실로 인식을 하는데요. 사자마자 바로 부쉈기 때문에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그래서 얘도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해요.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과 무관하기 때문에 얘도 계산할 필요 없었고요. 이제부터 건설 중인 자산과 관련이 있는 지출들이 나옵니다. 새로운 사옥의 설계비, 새로 내가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설계비, 당연히 건설 중인 자산과 관련이 있는 지출이죠. 기초 공사를 위한 땅 굴착 비용, 이것도 건물과 관련된 지출이기 때문에 건설 중인 자산에 올라가야 되고요. 건설 자재 당연히 올라가야 되고요. 마지막 건설 근로자 인건비까지 전부 다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원가에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150원, 건설 자재 구입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 요걸 이제 일반적으로 차입 원가 자본화라고 하죠. 뭐 이제 여러분들 심화 강의 혹은 뭐 패턴 회계학 배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차입원가 자본화 어떻게 계산하는지 막 여러분들 그 표 그려가지고 계산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그게 150원 발생했다, 그냥 이렇게 준 겁니다. 그래서 차입원가 자본화 같은 경우에는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게 되죠. 그래서 이 150원도 전부 다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친 것만 전부 다 더하면요, 6,000 얘까지 하면 7,700이네요. 거기에다가 요거 두 개 하면은 650.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면 8,350. 답은 2번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이제 6번으로 가볼게요. 토지에 대해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자, 마지막 줄 먼저 읽어볼게요. X2년 말 단기 손익에 포함될 재평가 이익과 자본 항목에 표시될 재평가 잉여금은, 자, 제가 편의상 단기 손익을 PL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포괄 손익을 OCI라고 부를게요. 자, 문제 읽어보면은 주한국은 유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 모형을 사용하고 있으며 토지를 X1년 초에 100만 원에 취득하였다. X0 100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X1년 말, 제가 전부 다 기말 기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X1년 말 재평가 결과 토지의 공정 가치가 90이었대요. 자, 그러면은 10만 원의 금액을 줄여야 되는데 지금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어요. 재평가 모형, 최초의 평가 손실은 PL, 단기 손실로 인식을 하고요, 최초 평가 증은 OCI,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기 손실 PL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2년 말에 재평가 결과 토지의 공정 가치가 105만 원이래요. X2년도 말 105만 원.
그럼 이제 장부 금액을 15만 원 올려야 되는데 2차 평가할 때는요. 상대방 것이 있다면 제거 후 초과분만 인식을 해야 돼요. 지금 총 15만 원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10만 원을 PL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 10만 원은 PL로 올려주시고요. 이걸 초과하는 5만 원만 OCI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만 원 PL, 5만 원 OCI. 그래서 자산 재평가이익 10만 원, 재평가 잉여금 5만 원. 답은 3번이었습니다. 7번으로 가볼게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어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렵게 생각했으면 굉장히 꼬이면서 답을 못 골라내셨을 거예요. 자,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이 문제. 다음의 분계장 기록 내역 중 시산표 작성을 통해 항상 자동으로 발견되는 오류만을 모두 고르면, 자, 제가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자동으로 발견되는 오류라는 거에 꽂혀가지고 자동 조정 오류를 찾으라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상해요, 보기가.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를 읽어봤는데 이게 자동 조정 오류를 찾으라는 문제가 아니었고요. 지금 여기가 포커스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집중하셨어야 돼요. 시산표의 작성을 통해 내가 시산표를 그리면 찾을 수 있는 오류가 이 4개 중에 뭐냐 이거예요. 우리 시산표의 작성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 굉장히 많이 배웠잖아요. 뭐예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대차가 일치하지 않는 오류 배웠잖아요. 대차가 일치하지 않으면 시산표를 딱 합쳤을 때 대차가 안 맞기 때문에 시산표를 그리면 딱 알아요. 근데 오류가 있긴 한데 대차가 일치하는 오류다. 그러면 시산표를 그려가지고는 우리가 검증이 안 돼요. 그래서 대차가 일치하지 않는 오류를 찾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은 대차가 일치하지 않는 회계 처리만 찾으면 돼요. 자, 기억. 차변 80, 대변 8만. 대차가 일치하지 않죠. 이게 오타가 아니에요. 문제에서 이렇게 낸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시산표 작성을 통해서 발견되는 오류였고요. 니은, 디귿, 리을은 전부 다 보시면은 대차가 일치하죠. 뭐 이게 무슨 계약이었고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고 보실 필요 없었어요. 그냥 숫자만 딱 보고 대차가 일치하지 않는구나. 기억이 답이네. 답은 1번. 이렇게 하고 넘어가셨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8번으로 가볼게요. 요구사항 먼저 읽어볼게요. 마지막 줄. 기초이익잉여금을 물어봤어요. 기초이익잉여금. 자, 여기에 지금 물음표가 있네요. 자, 그리고 물음표가 2개인 것도 아니고 여기 딱 하나만 비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계산만 하면은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자,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수정 후 시산표상 계정 과목별 금액을 줬는데요. 너무 문제가 불친절하죠. 대차가 안 맡겨졌어요. 지금 매출, 수익 항목인데 차변에 와 있죠. 현금, 재고자산 이런 거 왼쪽에 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요거 그냥 왼쪽 오른쪽 배치만 다시 하시면은 문제풀이는 끝납니다. 자, 왼쪽 줄부터 한번 제대로 배열을 해볼게요. 매출 12만원, 매출 원가 5만원, 그 다음에 급여 5만원, 성급비용 돈을 먼저 준 거예요. 자산입니다. 차변에 와야 돼요. 성급 7만, 미지급 비용 돈을 안 줬죠. 부채입니다. 대변에 와야 돼요. 8만, 그 다음에 자본금 대변이죠. 자본이니까 자본금 4만, 그 다음에 현금 재고자산 전부 다 차변에 와야 돼요. 13만, 20만, 그 다음에 매입채무 17만원 부채죠. 대변에 오고요. 미지급금 안 준 돈이에요. 이것도 부채네요. 미수수익 못 받은 돈입니다. 자산이죠. 5만원. 자, 그러면 이렇게 딱 계산했을 때 대차가 안 맞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비어있는 금액이 기초이익잉여금이 돼요.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10만, 얘가 20만 원이니까 얘까지 하면 30이에요. 그 다음에 50, 얘까지 하면 55만 원이네요. 그 다음에 이쪽도 한번 계산을 해보면 20, 얘까지 하면 29, 얘네 두 개 더하면은 40, 뭔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원가, 급여, 성급비용, 현금, 재고자산 20, 30, 55, 24, 24, 29, 46만 원. 제가 문제를 잘못 갖고 왔을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매출원가 여기가 잘못됐네요. PPT를 잘못 갖고 왔어요. 매출원가 10만 원. 그래서 여기가 60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대변이 요거 두 개 더했을 때 46만 원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기초이익잉여금 14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9번으로 가볼게요. 자, 요구사항 먼저 읽어보시면요. 마지막 줄, 홍수로 소실된 상품의 추정원가. 요거 이제 패턴 17번에 있는 내용인데요. 도난, 홍수, 뭐 화재 요런 내용들이 이제 재고자산 비율과 관련해서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이에요. 뭐 다시 홍수, 재난, 뭐 도난 요런 게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구하셔야 되는 내용은요. 이런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기말 재고 자산을 구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보통은 이제 T 계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죠. 기말 재고 자산을 구하세요. 원래 이 금액이 있어야 돼요, 기말에. 근데 문제에서는 뭐 홍수가 났다든지 뭐 누가 훔쳐갔다든지 그러고 나서 남은 금액을 줄 거예요. 그럼 요 둘의 차이가 손실액이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한번 이렇게 풀어볼게요. 지금 기초 25만 원이고요. 매입액 130이에요. 그리고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매출 원가를 곱게 안 주죠. 대신에 매출액과 매출 총이익률 자료를 줬어요. 그래서 저 두 가지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매출 원가를 구할 거고요. 그러면 기초, 매입, 매출 원가 금액을 알기 때문에 기말 재고자산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원래 이 금액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홍수가 발생해서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15만 원의 상품만 남아 있대요. 그러면 원래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15만 원만 남아 있으니까 이 둘의 차이가 홍수로 소실된 상품 원가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매출 원가를 한번 구해 볼게요. 매출 원가. 지금 매출액이 120만 원이에요. 매출액이 120인데 매출 총이익률이 20%이기 때문에 식을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1-20%. 왜냐면은 매출 총이익률이 이 전체 네모 박스를 매출액이라고 봤을 때 요 밑에 요 네모난 거를 매출 원가라고 한번 봐볼게요. 그럼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나머지가 매출 총이익이 되겠죠. 매출 총이익률이라 함은 매출액 대비, 이 전체 매출액 대비 매출 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이게 지금 20%, 0.1이래요. 0.2. 그러면은 매출액이 1이라고 봤을 때 매출 총이익을 0.2라고 본 거거든요. 그러면 매출 원가는 얼마가 되겠어요? 0.8이 된다는 거죠. 지금 매출액이 120만 원으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1-20%, 0.8을 곱해야 매출 원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가 96만 원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개 더 했을 때 차변이 155만 원으로 계산이 되죠. 155만 원에서 이제 96만 원을 차감하면 기말 재고 자산을 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100만 원에서 4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그 4만 원에다가 55만 원을 더하면 59만 원이 기말 재고 자산이 됩니다. 요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홍수가 나서 15만 원밖에 안 남았대요. 그러면 소실액은 44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4만 원. 10번으로 가보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걸 찾아내야 되니까 X표 치시고요. 1번. 자본 조정은 당해 항목의 성격상 자본거래에 해당하지만 자본의 차감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누적적 적립금의 성격을 갖는 계정이다. 자, 왜 틀렸는지, 왜 이 문장이 답이었는지 바로 설명드리면요. 자본 조정은 자본의 차감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패턴 회계학 잘 공부하신 분들은 이 내용이 지금 기억날 거예요. 자본 요소별 세부 계정인데요. 지금 자본 조정을 보시면은 대부분 다 차감 항목이에요. 근데 딱 하나 가산 항목이 있어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 얘만 가산 항목이에요. 이제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주식 배당을 지급을 하는데 결의하는 시점과 실제로 배당하는 시점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계상해 놓는 자본 조정 항목입니다. 얘는 자본 조정 가산 항목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처럼 자본 조정은 자본의 차감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이 틀린 문장이었고 답이었습니다. 자, 2번을 여러분들이 오답으로 많이 선택하셨어요. 2번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상환 우선주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 상환 우선주는 자본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왜냐? 이거를 부채로 분류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상환 우선주의 보유자가 발행자, 회사에게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 상환 우선주를 발행할 때 미래에 현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미래에 현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 뭐예요? 부채죠. 이 경우에는 자본으로 분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환 우선주는 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문장이었습니다. 3, 4번은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11번으로 가볼게요. 국가회계 문제였습니다. 국가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답만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 3번은 맞는 문장이었는데요. 1, 2, 3번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기억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4번이 너무 대놓고 틀린 문장이었어요. 자, 한번 보시면요.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부채로 표시한다. 이거 굉장히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이게 이제 CPA 기출에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었는데 공무원 시험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라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사용수익권, 부채가 아니라 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문장이었고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1, 2, 3번을 굳이 몰랐다 하더라도 4번이 너무 대놓고 답이어서 답을 고르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12번 갈게요. 자, 이 문제도 굉장히 쉽죠? 요구사항 먼저 읽어보시면은 주한국의 제품 단위당 기초원가와 단위당 가공원가는 자, 기초원가가 뭐예요? 기초원가 DM과 DL의 합이죠. 그 다음에 가공원가 같은 경우는 DL과 OH의 합이에요. 자, 근데 문제 보시면은 단위당 DM과 단위당 DL을 줬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시면은 기본원가는 일단 68,000원으로 답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가공원가만 구하시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단위당 변동 OH 그리고 총 고정 OH를 줬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단위당 가공원가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정 OH를 단위당 고정 OH로 변환을 해주셨어야 돼요. 자, 단위당 고정 OH는 어떻게 구해요? 총 고정 OH를 생산량으로 나누죠.
지금 월간 총생산량 20단위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20으로 나눠주셔야 돼요. 그러면 단위당 고정 OH가 10,000원으로 계산이 되죠. 그럼 요 두 개를 더한 게 단위당 고정 OH, 단위당 OH 전체 70,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DL이 40,000원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 더하면 110,000원이 되겠네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이거는 무조건 맞췄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13번.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는데요. 마지막 줄 먼저 보시면은 제조건조번가 예정 배부율을 물어봤죠. 그리고 예정 기계시간 10,000시간을 줬어요. 지금 문제에서 총 원가 예산을 주고 그 다음에 기준조업도를 줬기 때문에 총 OH를 예정 기계시간 10,000시간으로 나눠주면 답이에요. 그래서 총 OH만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직접 재료 원가부터 시작해서 자료가 쭉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낚이셨을 가능성이 있는 함정이 하나 있는데요. 위에 DM부터 출발하니까 DM, DL 막 있으니까 여기까지 안 보고 요 밑에만 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중간에 간접재료 원가가 있죠. 간접재료 원가. OH가 간접재료 원가, 간접노무 원가, 그 다음에 제조 경비 요 세 가지의 합이잖아요. 그래서 요 간접재료 원가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5,000원, 그 다음에 밑에서는 공장과 관련된, 생산과 관련되면 OH로 분류하고요. 공장과 무관한 판매 쪽이다. 그러면은 판관비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공장 건물 임차료, 공장 설비 감가비, 그 다음에 여기 공장 설비 보험료, 얘네들은 전부 다 OH로 봅니다. 그래서 20,000원, 7,000원, 13,000원 여기까지 다 더해 주시면은 45,000원이네요. 그래서 요게 4.5로 계산이 돼요. 답은 2번이었어요. 여기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간접재료 원가 5,000원 있죠. 요걸 빼먹었으면 1번이 나와요. 4. 그래서 간접재료 원가를 빼먹으신 분들은 아마 1번을 찍고 틀리셨을 겁니다. 네. 간접재료 원가까지 포함된다는 거 좀 주의해 주세요. 자, 14번. 14번 제가 봤을 때 난이도가 조금 있었어요. 근데 오답률 탑5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14번 생각보다 여러분들께서 잘 푸셨습니다. 한번 보죠. 다음은 주한국과 관련된 거래이다. 기말수정분계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거래 내역을 줬죠. 첫 번째 동그라미. 8월 1일 건물을 1년간 임대하기로 하고 현금 2,400을 수취하면서 임대 수익으로 기록하였다. 1년간 임대하기 때문에 8월부터 5개월은 단기 수익이고요. 7개월은 내년 수익이에요. 근데 전부 다 임대 수익으로 기록했대요. 그러면 내년도 7개월 수익은 수익으로 인식을 못하고 선수 수익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수익을 전부 다 잡아놨기 때문에 수익을 줄이면서 일부를 선수 수익으로 대체해 주셔야 돼요. 금액은 지금 이게 2,400이 1년치거든요. 1년치. 그 중에서 올해 5달, 8월부터 12월까지 5달, 그 다음에 내년도에 7개월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한 달에 200원이란 얘기거든요. 그 중에서 7달 1,400원은 내년 수익이기 때문에 선수 수익으로 대체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동그라미. 10월 1일 거래처에 현금 10,000원을 대여하고 1년 후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기로 하였다. 자, 지금 10,000원을 대여하고 연이자율 4%이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 연 400원이에요. 근데 10월 1일에 지금 대여를 했죠. 그러면은 10월, 11월, 12월 석 달은 올해 수익이 맞아요. 그리고 9달은 내년 수익이죠. 근데 지금 회사에서 회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자 수익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냥 돈 빌려준 회계 처리만 하고 이자 수익 회계 처리를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올해
3개월에 대한 미수이자를 인식해야죠. 미수이자, 이자 수익, 요런 회계 처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연 400인데 12달 중에 석 달치, 그러니까 4분의 1이죠. 그래서 100원, 100원씩 인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1월 1일 보험료 2년분 2,400을 현금 지급하고 보험료로 회계 처리하였다. 자, 요거는 지금 2년치 비용이에요. 2년치 비용인데 이거를 전부 다 올해 보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대요. 그러면 올해는 지금 11월 1일에 보험료를 납입했기 때문에 2달치만 올해 비용이고요. 지금 2년치 보험료이기 때문에 나머지 22개월은 미래의 보험료예요. 그래서 보험료 비용을 일부 줄이면서 성급 비용으로 대체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24개월 동안 2,400이기 때문에 월 100원이거든요. 그래서 성급 비용이 2,200, 비용이 2,200 이렇게 회계 처리가 들어가요. 자, 이제 답을 골라볼게요. 1번, 자산이 2,100만큼 증가한다. 자산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여기에 지금 자산이 있고요. 여기에 자산이 있죠. 자산이 2,300만큼 증가하죠. 2,300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1번 일단 틀렸고요. 2번, 비용이 200만큼 증가한다. 지금 비용 여기 있죠. 비용 2,200만큼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수익이 100만큼 증가한다. 수익이 지금 여기랑 여기에 있죠. 수익이 1,300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 답인데요. 단기순이익이 얼만큼 증가하는지 한번 판단해 볼게요. 수익 1,400, 수익 100, 그 다음에 비용 2,200. 지금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상계를 해보면요. 여기에 지금 1,300이 남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 2,200이 남죠. 요거 계산해보면 오른쪽이 900이 더 커요. 우리 이익잉여금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적는단 말이에요. 지금 차변에 계상된 것보다 대변에 계상된 게 더 크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은 900만큼 증가하고요. 단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900만큼 증가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이 회계 처리를 다 해주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1, 2, 3, 4번 이거 다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현장에서 머리 안 그래도 안 돌아가는데 이 머리 쓰면서 풀려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꿀팁, 이거 시간 일단 오래 걸려요. 현장에서는 사실 안 풀었어야 맞는 문제예요. 제가 요 문제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이런 수정분계 관련해서 자산, 비용, 수익, 단기순이익을 물어보면요, 대부분 답이 단기순이익과 관련된 선지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정분계가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면은 단기순이익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선지를 답으로 골라주세요. 15번 가볼게요. 15번 IFRS의 특징에 대한 문제였는데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틀린 문제였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작성함으로써 IFRS의 특징입니다. 주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예요.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모든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회계기준으로 삼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도대체 이 문제가 왜 공무원 회계학에 나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마 모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이 법률에 적용을 받는 회사 같은 경우는 외감법인이라고 불러요. 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근데 외감법인이요, 모두 다 IFRS를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 기업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어느 기준을 넘어야 감사를 받아요. 이게 이제 외감 대상이에요. 이 중에서도 일부 상장사, 금융회사 요런 애들만 IFRS를 적용하고요. 나머지 얘네들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적용을 받는 모든 기업이 IFRS를 회계 기준으로 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2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3번을 많이 찍었거든요. 3번. 한번 읽어볼게요. 과거 규정 중심의 회계 기준이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규칙 중심, 원칙 중심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하면 룰, 그 다음에 프린시플이에요. 자, 규칙 같은 경우는요, 룰.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냥 규칙이에요. 규칙. 뭐 해야 된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부 지침을 기술한 게 규칙 중심의 기준이에요. 근데 IFRS 같은 경우는요, 원칙, 프린시플 중심이에요. 그냥 넓은 대원칙만을 얘기해요. 이제 사례를 들어보면은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지, 이런 게 이제 원칙 중심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잘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얘기를 안 해요. 이게 IFRS. 근데 이제 그 전에, IFRS 전에 저희가 사용하던 거는 규칙 중심.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밥도 잘 먹어야 되고 잠도 일찍 자서 일찍 일어나야 되고 구체적인 세부 지침을 주는 게 규칙 중심이에요.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회계 능력이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거 해 저거 해 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IFR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니네 잘 하잖아, 알아서 해, 대신 중요한 거 넓은 수준의 원칙만 얘기를 하는 거죠. 요것만 지키면 세부적인 건 니네가 알아서 해도 돼. 요게 이제 IFRS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왜냐? 3번이 맞는 문장이죠. 원래는 이제 규정, 규칙 세부적으로 다 코치코치 다 이제 간섭을 했는데, 이제는 니네가 알아서 잘 하니까 중요한 거 넓게 원칙 중심으로 해, 이렇게 바뀐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산가 부채의 공정가치평가 적용이 확대되었다. 이것도 맞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16번 가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패턴이에요. 패턴 55번에서 다뤘던 문제고요. 자, 마지막 요구사항 읽어보시면 발생 기준에 의한 X1년도 수익을 묻고 있어요. 자, 이제 현금주의랑 발생주의랑 이익을 서로 전환할 때 식을 이런 식으로 쓰죠. 현금 흐름은 단기손익에서 자산 증가액을 빼고 부채 증가액을 더합니다. 요거 식 어떻게 도출되는지는 패턴 회계학 참고하세요. 자, 지금 문제에서 현금 기준에 의한 수익 50만 원이라고 제시를 해줬어요. 현금 기준 50만 원. 그리고 나서 지금 발생 기준에 의한 순익 여기를 채워봐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매출 채권의 증감, 그 다음에 선수 수익의 증감을 계산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줬습니다. 기초 매출 채권 3만 원, 기말 매출 채권 6만 원이죠. 그래서 지금 매출 채권이 기초 대비 3만 원이 늘었어요. 자산이 3만 원이 늘었는데 자산 증감액은 반대로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음수로 적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기말 선수 수익 금액을 줬죠. 2만 원. 근데 선수 수익 같은 경우는 기초 선수 수익 금액을 안 줬어요. 이 말은 기초에 선수 수익이 없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말의 선수 수익만큼 그냥 선수 수익이 단기 중에 2만 원 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는 증가액을 그대로 적습니다. 2만 원.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등식이 성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얼마가 와야 될까요? 지금 얘가 마이너스 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51만 원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었어요. 자, 17번 공손. 공손이 9급 회계학에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다가 작년부터 2년 연속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9급 분들도 공손을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17번 마지막 줄 요구사항 먼저 읽어보면요. 비정상 공손 수량을 묻고 있죠. 작년에는 비정상 공손 원가까지 물어봤었는데 그래도 수량까지 물어봐서 풀만 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주한국은 단일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투입,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 원래 우리 계속해서 적용하던 과정이죠. 그리고 나서 생산 자료를 줬어요. 기초, 완성, 착수, 기말. 자, 그 다음에 FIFO를 적용하고 있고요.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공성품의 공사는
공정의 50%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대요. 그리고 나서 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의 10%를 정상 공손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T 계정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선입선출법 5를 적용하고 있고요. 기초 10만 개, 완성도는 옆에다가 0.6, 지금 60%죠. 그 다음에 단기 착수량 80만 개, 그 다음에 단기 완성량 60만 개,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20만 개, 완성도는 0.8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봤더니 대차가 안 맞아요. 대차가 안 맞아요. 지금 차변은 90만 개, 대변은 80만 개예요. 그래서 10만 개가 비죠. 이게 공손이에요. 지금 공손, 지금 공정의 50%에서 지금 공손 검사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얘는 0.5까지 원가가 투입이 됐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완활량을 구할 필요는 없는 게요. 지금 비정상 공손 수량만 물어봤기 때문에 이 뒤 과정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끝낼 거예요, 우리. 자, 그러면은 물량 흐름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게요. 이 60만 개가 10만 개는 기초에서 출발해서 단기 중에 완성이 된 거고요. 나머지 50만 개는요, 여기에 단기 착수해서 단기 중에 완성된 물량이에요. 자, 그리고 기말 제공품 20만 개가 있죠. 이 세 가지를 각각 단기 중에 검사를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로 구분해 주셔야 돼요. 검사를 통과했으면 그 중에 10%를 정상 공손으로 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10만 개는요, 0.6에서 출발해서 1이 된 친구예요. 그래서 그려보면 0.6에서 출발해서 1까지 갔어요. 얘 기초 제공품이에요. 자, 그리고 요 50만 개 같은 경우는 단기에 출발해서 단기에 완성했기 때문에 얘는 0부터 1까지 간 친구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요 기말 제공품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단기에 착수해서 0.8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0.6보다 더 오른쪽에 와 있겠죠? 여기까지 0.8. 이런 식으로 그린 다음에 지금 공손을 50% 시점에서 하고 있어요. 0.5면 0.6보다 왼쪽이겠죠? 여기 0.5. 그럼 지금 걸리는 게 가운데 있는 물량이랑 기말 물량 요 두 개. 이런 식으로 걸리는 애들은 별표를 쳐주세요. 50만 개, 20만 개 이렇게. 자, 그리고 별표 친 애들만 다 모아봐요. 그럼 요거 두 개 더했을 때 70만 개거든요. 그 중에 10%를 지금 정상 공손 수량으로 허용하겠대요. 그러면 7만 개가 정상 공손 수량이고요. 나머지 3만 개가 비정상 공손 수량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3만 개요. 비정상 공손 수량. 만약에 여러분들이 와 70만 곱하기 10% 7만, 지금 7만 개가 4번에 있죠. 그래서 와 답 구했다 라고 4번을 찍는 순간 바로 틀립니다. 비정상 공손 수량을 물어봤기 때문에 마지막에 10만 원에서 요 10만 개에서 7만 개를 빼서 3만 개로 답을 해주셨어야 올바른 정답을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자, 18번 가볼게요. 18번 고정 OH 차이 분석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틀리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워하셨는데요. 신유형이에요. 고정 OH인데 고정 OH 차이 분석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나오던 주제인데 약간의 응용이 들어가서 18번 같은 경우는 지금 정답률이 30%로 확인이 되는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틀리셨다. 그래서 18번 같은 경우는 틀린다 하더라도 합격에 지장이 없으니까요. 너무 이렇게 좌절하고 슬퍼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저희가 이제 표준원가 분석을 할 때 세 줄을 적죠. AQ 곱하기 AP, AQ 곱하기 SP, SQ 곱하기 SP. 자, 지금 마지막 줄을 보시면은 고정 제조 간접원가 조업도 차이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가운데 줄과 오른쪽 줄을 채운 다음에 요 둘의 차이가 조업도 차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가운데 줄이랑 오른쪽 줄만 채우면 끝이에요.
자, 문제 잘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고정 OH 예산은 200이다. 줬죠? 여기가 지금 고정 OH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채웠어요. 이제 여기만 채우면 돼요. 자, 그러면은 SQ랑 SP를 구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SQ랑 SP를 구할 수 있도록 변동 제조 간접 원가에 대한 자료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고정 OH의 조업도 차이를 구하는 문제이지만 변동 OH를 활용해서 푸는 문제였습니다. 자, 한번 변동 OH도 분석을 같이 해볼게요. 지금 변동 OH의 예산 150만 원이라고 줬고요. 기준 조업도 1000기계시간, 실제 기계시간 800시간을 줬어요. 그리고 능률 차이를 줬어요. 변동 OH 능률 차이. 능률 차이는 이 두 개의 차이거든요. 이게 지금 75,000 분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실제 기계시간 800시간 줬고요. 그 다음에 변동 OH 예산과 기준 조업도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SP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SP가 지금 오른쪽에서도 똑같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SP를 구해서 여기에다가 넣고 여기에다가 넣고요. 그러면은 이 금액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능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 금액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 금액 알고요. SP 알기 때문에 SQ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오는 SQ는요.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투입량이에요.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투입량. 요거 지금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개념은 패턴 회계학 좀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변동 OH에서 SQ를 먼저 구한 다음에요. 요 SQ가 여기 밑에 똑같이 들어갑니다. SQ가. 왜냐면은 지금 이쪽으로 오시면은 주 한국의 제조 간접 원가 배부율을 구하기 위한 기준 조업도는 1000기계시간이며 라고 주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제조 간접 원가 배부율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변동인지 고정인지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말인 즉슨 이 기준 조업도가 변동 OH에도 쓰이고 고정 OH에도 쓰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변동 OH랑 고정 OH랑 기준이 같기 때문에 여기 SQ도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셨어야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데 사실 기존에 이런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SP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동 OH 예산이 150이에요. 변동 OH SP를 구할 거예요. 지금 예산이 150인데 기준 조업도가 1000기계시간이래요. 그러면은 공 3개씩 떼면 되니까 1500이겠네요. 1500. 이거 계산하시면 120만 원으로 나와요. 그리고 지금 75,000원 분리기 때문에 분리면 그만큼 왼쪽이 크다란 얘기예요. 왼쪽이 크면 분리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SP는 어차피 1500으로 갔기 때문에 SQ가 더 작을 거거든요. 뭐 이제 원칙대로 풀면 120만 원에서 75,000원을 빼서 125000을 1500으로 나눠서 SQ를 구하는 건데 지금 이걸로 나누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하는 게 편하냐면요. 어차피 지금 1500이 양쪽에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75,000을 1500으로 나눠주세요. 1500. 그러면 50이 나와요. 50. 그 50만큼 오른쪽이 더 작다 이거예요. 그래서 800에서 50을 뺀 750이 SQ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SQ가 여기에 똑같이 오는 거예요. 750. 그 다음에 SP만 고정 OH SP로 바꿔주시면 돼요. 지금 고정 OH 예산이 200이고요. 기준 조업도는 똑같이 1000이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공 3개 지워주시면 SP가 2000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고정 OH 표준원가 배부 금액이 150만 원이 돼요. 그래서 고정 제조 간접원가 조업도 차이는 50만 원인데 여기서 부호 주의하셔야 돼요.
왼쪽이 크면 불립니다. 지금 왼쪽이 200, 오른쪽이 150이죠. 왼쪽이 크기 때문에 분리, U. 그래서 50만 원 불리한 차이. 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틀리셨어도 괜찮습니다. 19번으로 넘어갈게요. 19번도 제가 생각했을 때 상당히 어렵고요. 굉장히 불만이 많은 문제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도대체 출제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 문제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뭐랄까요, 지엽적으로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틀린 문장을 굉장히 쪼잔하게 냈어요. 자, 뭐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2번, 3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답을 골라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2번 보시면은 무형자산은 정률법에 따라 당해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생각한다. 틀렸죠? 무형자산 정액법입니다. 요거 이제 기업회계랑 똑같기 때문에 정부에게 잘 모르셨다 하시더라도 2번 골라낼 수 있었어요. 자, 3번도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죠. 사회 기반 시설 중 유지 보수를 통하여 현상이 유지되는 도로 등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온 문장이기 때문에 2번과 3번은 골라내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이제 1번과 4번이 문제인데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일반 유형자산과 주민 편의시설은 당해 자산의 건설원가나 매입가액을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정부에게의 평가 원칙, 취득원가예요. 취득원가. 그리고 지금 일반 유형자산과 주민 편의시설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요 문장 같은 경우 아마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1번부터 쭉 내려갈 때 옳네? 라고 체크를 하셨을 것 같아요. 자, 1번 문장도 틀렸는데요. 올바른 문장은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요. 일반 유형자산과 주민 편의시설은 당해 자산의 건설원가나 매입가액에 여기까지 똑같아요. 여기까지 똑같은데 부대 비용을 더한 이 문장이 지금 삽입돼야 되는데 빠졌어요. 부대 비용을 더한 취득원가로 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1번이 틀렸는데요.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틀린 문장을 냈다라는 게 좀 납득이 안 가고요. 이제 요거랑 비슷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과거 기출문제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제 16년도 기출문제인데요. 3번 한번 봐주세요. 유가증권은 부대 비용을 제외한 매입가액에 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부대 비용을 포함한 매입가액이 맞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문장이다. 얘는 그래도 제외한이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골라낼 수 있죠. 근데 지금 문제를 이렇게 내놓고 1번 그냥 매입가액을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고르라는 거는 좀 그렇죠. 네, 하여튼 뭐 1번 일단 틀린 문장이었고요. 4번 같은 경우 맞는 문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추셨기를 바랍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지엽적인 문장이라서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강조하지 않는 문장인데요. 그냥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었구나 라고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번으로 가볼게요. 20번 문제도 제가 생각했을 때 꽤 어려운 문제였어요. 근데 생각보다 잘 푸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줄 매출 총이익을 물어봤어요. 매출 총이익 어떻게 구합니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해서 계산을 하죠. 그래서 우린 이 두 가지만 계산을 하면 답을 구해낼 수가 있어요. 지금 문제에서 첫 번째 줄 매출액 300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출원가만 구하면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당연히 매출원가를 문제에서 바로 안 줬겠죠. 이제 매출원가를 찾을 수 있는 비율들, 수식들을 찾아내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마지막 줄에 재고자산 평균 처리 기간이 36일이다. 얘를 이용해서 매출원가를 구해야 돼요. 자, 재고자산 평균 처리 기간이요. 365 혹은 360. 지금 문제에서는 1년을 360일로 계산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360을 재고자산 회전율로 나눈 게 저 재고자산 평균 처리 기간이에요. 이 재고자산 회전율에 매출원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문제풀이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36일이래요. 그러면 재고자산 회전율은 10회가 되겠죠. 10회. 자, 그러면 이제 재고자산 회전율을 이용해서 매출원가를 한번 구해볼게요. 재고자산 회전율, 매출원가 나누기 평균 재고자산입니다. 요게 지금 10회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평균 재고자산만 구하면 매출원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평균 재고자산은 기초재고랑 기말재고가 있어야겠죠? 찾아봅시다. 지금 첫 번째 줄 보시면 기초재고자산은 10만 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기말재고자산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말재고자산을 찾는 걸로 목표가 또 바뀝니다. 자, 기초는 10만 원. 이제 기말을 찾는 게 목표예요. 기말재고자산을 찾으려고 봤더니 X1년 말 유동부채, 유동비율, 당좌비율을 줬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말재고자산 금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재무비율 같은 경우는요, 평균 숫자를 써요. 평균.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X1년 말이라고 명시를 해줬어요. X1년 말에 유동부채, 유동비율, 당좌비율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점을 딱 명시해주면은 그 비율에 들어가는 금액이 다 해당 시점의 금액이 돼요. 그래서 유동비율부터 보면요,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고요. 당좌비율을 보시면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뺀 요걸 이제 우리가 당좌자산이라고 부르죠. 얘를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이에요. 근데 지금 요게 400%래요. 4. 그리고 요게 100%래요. 1.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지금 왼쪽 식이랑 오른쪽 식의 차이는요, 요 부분이에요. 재고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제거되어 있느냐, 요 차이거든요. 그 금액이 4에서 1을 뺀 3이에요. 3. 그래서 이 두 가지 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기말 재고자산이 기말 유동부채의 3배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걸 이용해서 하셨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말 유동부채가 10만 원이기 때문에 기말 재고자산은 30만 원이 됩니다. 30만 원. 그래서 지금 기초 10만 원 구했고요. 기말 30만 원인 거를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평균 재고는 여기 요 두 개를 평균한 20만 원이 되고요. 요 등식을 성립시키기 위한 매출원가는 200이 돼요. 그래서 매출원가 구했죠? 우리 맨 처음에 구하려고 했던 매출 총이익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매출 총이익 100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답은 3번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재무비율 문제 같은 경우 지금 막 구해야 되는 금액들을 막 숨겨놨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문제를 읽으시고 내가 어떤 숫자가 필요한지 일단 생각을 해요. 나 지금 매출원가 필요해. 그럼 매출원가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봐요. 지금 앞에까지는 다 필요가 없는 정보예요. 재고자산 평균 처리기간, 얘를 이용해서 내가 매출원가를 구해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서 평균 재고자산을 구해야 되는데 기초 재고자산이 있는데 기말 재고자산이 없다. 그럼 기말 재고자산 어떻게 구하지? 유동부채, 유동비율, 당좌비율 있네. 여기서 구해가지고 다시 거꾸로 기말 재고자산 구하고 평균 재고자산 구하고 매출원가 구해서 매출 총이익 구하는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네,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여기까지 일단은 시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시험이 끝나질 않았어요. 지금 시험을 잘 보신 분들도 아직 뭐 여러분들 진짜 최악의 경우에 이름 마킹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뭐 마킹이 밀렸을 수도 있어요. 뭐 아직 시험 결과가 발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을 잘 봤다 하시더라도 방심하지 마시고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이라 하시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이미 이건 지나간 시험이에요. 그냥 이 시험은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세요. 이미 지나간 시험에 대해서 뭐 계속 막 다시 보고 계속 마음 아파하고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지? 자책하고 이런 건 정말 안 좋아요.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거에 집중하자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패턴 회계야 지금 적중률 굉장히 높았어요.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좀 스피디하게 진행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으셨던 부분들 옥하방 들어와서 질문해 주시면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